우리나라 이러다가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환율이 1,440원이 또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도 이 환율이 갑자기 또 요동치면서 튀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존 버나드가 미리미리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환율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리면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고환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걸 왜 그렇게 예측을 하는지 좀 얘기를 해 드리면서 이 환율 대비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환율은 제가 봤을 때는 1,300원 이하로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는 1,400원, 1,500원, 1,600원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외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환율 가져올게요. 환율 차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 보면은요, 지금 올랐어요. 야, 이거 보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 녹색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인데요. 1,440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파란색은 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이게 달러 인덱스거든요. 근데 달러 인덱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1년치를 봤어도 달러 인덱스를 내려왔는데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는 내려오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죠. 한 5월, 6월 정도에 이게 지금 원래 같이 내려오다가 디커플링이 뭐냐, 이제는 관계가 조금 끊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좀 길게 한 10년치로 보면 더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시죠. 원래는요, 달러 인덱스가 원달러 환율보다 이 비율상으로는 높았었어요. 우리가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원래 원달러 환율보다 이 달러 인덱스가 높았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달러 인덱스는 역대치로 낮아졌는데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좀 25년으로 볼게요. 점점 우리나라의 이 체력이, 예전에 이때는 진짜 좋았죠. 1,100원대나 1,000원대 까지 내려갔을 때 원달러 환율이 지금 2010년도 때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았을 시기예요. 근데 이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 대외 경제력이나 아니면은 GDP 성장률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이 환율에서 이거를 우리나라 경쟁력과 그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위기 때마다 이렇게 환율이 아마도 튈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뭐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하죠. 1,500원도 어쩌면은 지금 기준금리 동결한 와중에도 1,440원이 넘었으면은, 만약에 금리 인하를 오늘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1,500원은 당연히 넘어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경제 인플루언서들은 지금 환율로 보면은 원래 예전에 달러 인덱스로 보면 지금 환율이 1,580원이다, 아니다 뭐 LA 공항에서는 2,100원이다, 이렇게 다 나오는 이유가 다 지금 위기에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결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좀 저도 지금 이게 많이 걱정이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 동결을 외쳤거든요. 2.5%.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인터뷰를 했나 제가 조금 가져왔거든요. 좀 볼만한 거 인터뷰를 가져와서 해석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면, 자, 이번 동결이 집값 안정에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 지금 부동산 대책 효과가 이거를 확인까지 11월 금통위가 너무 가깝다는 의견도 있는데, 11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쭉 읽어보면요, 부동산을 이 가격을 내리는 거는 인하하기는, 뭐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하면은 부동산 상승세가 또 다시 가팔라질 수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동결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늦추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를 뭐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안정시키기는 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하 사이클이 있다는 것은 향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뜻하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제 또 이제 그러면 인하 사이클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다시 인하를 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년 뒤까지 보는 건 아니고요.
사후적인 이런 부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최대한 짧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금리 인하를 또 재개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재개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은 새로운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 관련 위험은 많이 사라진 상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내려야만 안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뿐 아니라 경기도 보는데 지금 부동산 가격 성장세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추세가 안정되고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막 폭락을 하면은 사람들이 패닉이 오니까 이제 상승세를 완만하게 이제 조정으로 뭐라고 해야죠? 주식으로 말하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너무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이 횡보 조정으로 이거를 막 끌고 가면 되겠죠. 몇십 년 끌고 가면은 그래도 이 가격은 유지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패닉은 안 받지만 이 시간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결국 이 가치만큼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명목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지니까 심리적인 안정은 이렇게 꾀할 수 있다. 안정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정책 당국자들이 오히려 뭐 강남의 부동산들을 다 갖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팔지 않는데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내릴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부동산, 주식, 금 이런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물 경기 둔화 하는데 자산만 화랑이다. 그래서 버블 과열 조짐이 없냐 죄송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환율이 많이 올랐지만 물가는 안정적일 것으로 본다. 야, 이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저는 환율이 올랐는데 왜 물가가 안정적이죠? 뭐 유가가 올해 들어 18% 정도 떨어졌고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워낙 낮아서 수요 압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좋은 말인가요? 성장률이 낮아서 수요 압력이 없어서 그리고 유가는 솔직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가가 18% 떨어졌는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 주유할 때 싸졌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뭐 요즘 뭐 주유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휘발유가 1,500원, 1,600원 하는 거 1,600원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막 1,400원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1,300원. 근데 그때보다는 훨씬 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과연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 소득 수준 대비 그러니까 뭐 PII 지수죠. 그래서 또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주가는 국제 비교했을 때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AI 이 버블이 있는지 관해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 조정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전망이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거래량이 줄면서 상승세가 금방 꺾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정책이 발표됐으니 유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두 달 새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공급 정책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유입 인구도 다른 정책을 통해 최소화하려고 하는 등 뭐 모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거 못 믿겠어요. 이거를 맨날 정권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는 계속 했거든요. 네, 집값이 여러분들 잡히셨습니까? 안 잡혔죠? 계속 올랐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믿습니다. 자,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은 사회적 요인이 있어서 금리 정책으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타깃팅,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보다 높으면 금리를 높이는 등 대응이 어렵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도 경기가 폭락한다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기가 우선이다. 부동산 가격이 우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물가 관리는 하느니 주도하지만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봐달라. 그런데 저는 이것도 의심되는 게, 그러면은 통화량을 줄이면 되거든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있겠지만, 아니 뭐 우리나라 보면은 계속 부동산을 올리려고 정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을 신경 쓰는 이유는 주거 비용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거 비용이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뭐 이거는 뭐 자기가 아파트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은 오르길 바라는 게 뭐 다들 뭐 한 마음이죠. 그게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 들고 있으면 계속 올라야 된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부동산이 이거 너무 많이 오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좀 저해하고, 그다음에 주거 비용을 너무 올리니까 안 좋다. 조금 하향 평준화되거나 하향 안정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참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이런 뭐 부동산 얘기를 주변에 안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과연 이번에는 정책 내놓은 거 보면은 자 부동산은 잡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부동산 폭등이들이 얘기하는 서울 강남 부동산은 아마도 그래도 계속 오르지 않을까. 거기는 이제는 뭐 부동산 이 전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품화가 되어 있어서 얼마나 그 가격을 더 사줄 사람들이 많은가, 그리고 뽐낼 이런 인기 유행이 계속 가냐,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우리가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명품화가 돼서 거기는 계속 폭등이들이 계속 오른다고 그걸로 근거를 대고 자기 말이 맞았다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거든요. 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성장률 상향 전망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인하 기조를 지속할 명분은 사라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산 종류마다 다르다. 주가 상승은 생산적이고 소비 진작 효과도 있지만,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식이 상승하면은 생산적이고, 왜냐 AI나 아니면 반도체나 뭐 일자리도 당연히 늘려가겠고, 그게 발전하면은 우리나라 외화도 많이 벌어오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이 심화하고 전월세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 문제라고 했는데, 개인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많은 고통도 따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은 우리 성장률이나 잠재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거에 100% 동의하거든요.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랐어. 삼성전자 주식이 올랐어. 하이닉스 주식이 올랐어. 그거 오른 사람은 좋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피해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뭐 돌려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 집값이 올랐어. 경기도 집값이 올랐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경기도에 살아, 서울에 살아, 내 집을 살려고 해. 나는 투자 용도가 아니야. 그런데도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이게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그거를 뭐 수출을 해서 뭐 이렇게 반도체처럼 수출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산다고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 뭐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만 계속 펌핑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이런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희망을 갖지 못하고 애를 안 낳잖아요. 그래서 저출산으로 계속 가고 있고,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세금 부담도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더더욱 이제 똑똑한 젊은 사람들은 이제 더 발전하는 나라,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옆 나라, 그냥 바로 일본을 갈 수도 있겠죠. 일본은 이제는 잃어버린 30년을 지나서 이제 다시 또 발전할 가능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도 다 옮겨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인재들도 빠지고 있고 부자들도 지금 떠나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좀 많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정감사에서 전세제도 등 이거를 전세제도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 갭 투자도 있고 그런데 과연 전세제도를 없앨 것인가,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왜냐, 여기에는 건설사랑 그다음에 금융사도 다 여기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은행이 엮여 있죠. 전세 대출이나 이런 걸로 엄청난 이자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 걸 다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기득권들이. 저는 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아래로 내릴 수 있다고 보냐,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나 봅니다, 기자가. 그래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 풀어야 할 단계 과제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보고 나서 야, 이거 우리가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것도 잘하면, 그리고 환전하는 것도 쿼터제로 막힐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좀 걱정하게 됐습니다. 왜냐,
내국인 해외 증권 투자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걸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올해 들어 외국인 국내 증권 투자보다 우리가 나가는 게 거의 4배 수준이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거를 이제는 트집 잡고 넘어가면 이게 환율 상승 요인이다 해서 이제 환율 1인당 1년에 뭐 2만 달러 내로밖에 환전 못해, 10,000달러밖에 못해, 이렇게 쿼터 제로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환율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사실 수 있을 때 미리미리 금과 은 있고 달러 이런 거 미리미리 모아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달할 수 있는 외화 자금이 200억 달러라고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 이거를 또 물어보니까 시장 조달을 크게 늘리지 않고 자체 보유한 자산에서 이자나 배당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근데 200억 달러, 트럼프는 지금 3,500억 달러 지금 달라고 하는데 택도 없죠. 200억 달러로 이거를 어떻게 무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3,500억 달러 트럼프가 달라고 했는데 관세 협상 관련해서 250억 달러씩 8년 분담 이야기가 나오는 듯한데 환율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이로 보면 환율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과연 250억 달러씩 요구할 사람인가. 야, 350억 달러 준 다음에 빨리빨리 내놔. 그리고 트럼프 지금 자체적으로도 지금 비트코인 사업을 가족 사업으로 하고 다 헤쳐먹고 그렇게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좀 이상해요. 근데 3,500억 달러 우리가 내라고 하고 그걸 내면은 자기가 알아서 투자를 해서 90%는 이득을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불분명하고 그 돈을 어디다 쓸지, 그리고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할지, 계속 마냥 이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저는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참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한은에서 보는 물가 수치 있잖아요. 이거 수치로 보면은 제가 처음에 70년부터 2025년 이렇게 쭉 수치를 봤는데 물가 상승률은 낮아졌거든요. 지금 낮아지고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엄청나게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1년치만 갖고 왔는데도 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 추이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저는 요즘 편의점에 가서 바나나 우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큰 거 뚱캔, 그거 하나 사려고 했는데 가격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 2,000 얼마죠? 2,300원 하나? 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1,500원대였을 때도 야, 이거 비싸다, 1,500원대까지 올랐냐 하니까 지금은 2,300원, 2,400원 이러더라고요, 그 바나나 우유 하나가. 그런 거 보면서 야, 진짜 2%밖에 안 된다고? 저는 미친 듯이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것 같은데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책정하는 게 그게 잘못돼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물가 지표는 평균 장바구니 물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비하는 있잖아요, 식료품, 외식, 주거비, 교통비 이런 것도 실제 소비 패턴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왜냐, 많이 오른 거랑 그 다음에 많이 안 오른 거랑 이렇게 다 해서 평균치를 내니까 어떤 거 우리가 자주 먹는 제품이나 이런 거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다른 전자제품이나 의류나 통신요금 이런 거는 오히려 하락을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저는 못 믿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죠. 여러분들 공공요금, 보조금, 세금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억제하잖아요. 솔직히 정부에서 전기, 가스비, 교통비 이런 것도 인위적으로 억제를 하면서 많이 안 키우면서 그 부담을 계속 후대로 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나 다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걸 세금으로 다 메꾸고 후대로 다 넘기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정상화 된다고 하면은요, 일본같이 우리가 교통비가 비싸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나중에 되면 문제가 될 텐데 걱정이 많이 되고요. 반면에 개인이 실제로 외식비나 주거비 이런 거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보험료나 교육비는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위적으로 공공요금은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가 다 합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올랐는데도 안 오른 것처럼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나올 수가 있다. CPI 지수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정치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비싸져도 이게 품질이 개선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가격 상승률을 낮게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런 또 이게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네 번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자산 가격 상승, 특히나 부동산, 집값, 전세가, 이거, 그 다음에 금, 주식 이런 게 제외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느끼는 부동산 가격이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가 올랐다, 전세가 올랐다, 이거를 제외하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제외하니까 다른 나라는 이걸 넣고 있는데 안 넣으니까 결국에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
부동산은 엄청나게 올라 버렸는데 뭐 물가는 안 올랐어요. 왜냐? 이걸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시중에 지금 금 가격도요. 제가 이게 좀 제대로 캡처가 안 됐는데요. 2015년에 39,750원이었는데 지금은 23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가격이 이렇게 올랐지만 시중에 지금 금이 없거든요. KRX 금 시장에서는 금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우리가 금 1g당 지금은 19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19만 7천 원으로 떨어졌는데 그걸 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시중에는 금 구하기가 요즘 힘들거든요. 이 골드바, 저도 아직도 지금 골드바 제가 2주 전에 샀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샀는데 못 받고 있고요. 실버바는 이거 살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요즘 실버바로 나오는 이런 구조는 거의 돈 났다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시중에 아니면 인터넷에서 파는 거는 진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심되는 건 뭐냐, ETF나 아니면 KRX에서는 금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왜 시중 금은 없는 거냐, 실물 금은 없는 거냐, 이거 제가 다음 강의 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실물 금은 없을까? 피지컬 골드, 피지컬 실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나중에는 드러날 수도 있다. 이 금이 없는데 물론 뭐 이건 가정입니다. 이게 사실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실물 금이 없는데도 이걸 뻥튀기해서 ETF나 선물 거래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것도 의심이 돼요. 왜냐, 금이 없으니까 우리가 금을 그러면 그만큼 실물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중에 없거든요. 그럼 이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해야 되는데 폭등도 안 하잖아요. 막 2배 3배 가야 되거든요. 없으면. 그 품귀 현상으로 우리가 예전에 뭐 마스크 없었을 때도 마스크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 가격도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막 2배 3배까지도 뛰어야 되거든요. 왜냐, 국내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뛰는 거 보면은 뭔가 이거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뭔가 지금 실물과 그다음에 이 종이로 파는 페이퍼 골드가 차이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자세한 내용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찍을게요. 이게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거 보여드리면서 해드리려고 하고요. 아파트 가격 지금 제가 이 아파트 랩에서 가져왔거든요. 인스타 아파트 랩 여기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국토부 실거래 평균가를 가져왔는데요. 2015년에 서초구가 뭐 6억에서 25년에는 21억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7%, 뭐 200%, 쭉 보면은 100% 이상은 다 올랐죠. 그다음에 강남이나 이쪽 조금 핫한 곳은 뭐 200%까지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이거를 물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아파트 전세가가 물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우리는 또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그 아파트를 계속 부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파트 가격이 뭐 미친 듯이 올라도 이 물가에 반영이 안 되니까 금리를 안 올리고 금리는 저금리로 계속 유지하면서 돈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계속 펌핑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죠. M2, 이게 M2 통화량이 시중에 돈은 돈이에요. 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4,280조, 뭐 4,300조 올랐다, 4,400조 늘어났고, 그다음에 23년 말에 52조 5,747억, 그다음 54조 2,427억, 그다음에 이제는 25년 10월에는 80조가 이렇게 넘었다. 야, 이렇게 돈을 계속 풀어대는데 지금 8월 통화량도 56조 늘어서 4,400조가 역대 최고치로 계속 돈이 늘어나니까 집값이든 물가든 잡힐 구석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가만히로 본다니까요. 진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러다가는 진짜 쪽박차게 생겼어요. 진짜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피는 그래도 많이 올랐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나쁜 거 아니다. 왜냐?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연일 신고가 랠리로 가고 있지 않냐, 저한테 이렇게 되물으실 수도 있어요. 코스피 뭐 4천 넘어가고 5천 넘어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들, 코스피가 오른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닙니다. 이 오르는 이 성질을 봐야겠죠. 그런데 코스피가 올라도 환율이 오르잖아요. 환율에서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환율에서 박살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원화를 많이 푼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화를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수출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 GDP 한번 성장률 볼게요. GDP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면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보면은요, 예전에 진짜 1970년대 막 10%씩 넘었을 때, 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 이렇게 성장률이 엄청 높았을 때 7%, 뭐 10% 이렇게 됐었을 때는 그런 게 뭐 코스피가 오르면 어느 정도 안심을 하겠지만,
지금은요 1%대 거의 뭐 0%대 성장으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코스피가 마냥 올랐다고 좋아할 상황인가, 저는 의심이 된다. 저는 이거 봤을 때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오른 게 아닌가 저는 걱정이 돼요. 왜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주가도요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율에서 깨져버렸죠. 얘네들도 돈을 엄청나게 풀다 보니까 여기 이게 베네수엘라 주가예요. 미친 듯이 올라갔죠.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율이 원달 1달러당, 예를 들어서 우리는 1달러당 2,000원, 3,000원이 아니라 2만원, 3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올라버렸으니까, 환율에서 박살 났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도 결국 환율에서 박살 나버리면 1,400원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코스피가 4,000, 5,000 되면 환율은 1,200원, 1,100원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1,600원, 1,700원 돼버리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주가도 그렇게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근데 여기 나라가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폭망했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게 저는 믿지 못하는 게, 정책 담당자부터 강남 부동산을 다 팔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갭 투자, 주전세, 절세, 기막힌 재테크까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부를 늘리는데, 강남 부동산으로, 서울 부동산으로.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잡는다는 걸 믿겠어요? 얘네들이 다 팔면은 믿겠죠. 근데 안 팔잖아요.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도 하고, 그다음에 갭 투자, 주인 전세, 일시적 2주택 이런 엄청난 이런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도 잘하죠. 지금 정책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엄청 잘합니다. 장관이든 차관이든 엄청 잘해요. 갭 투자도 잘하시고 똑똑하시니까 이런 걸로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누린다. 이런 거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보면요, 세계는 단 6개월 만에 21조 달러의 새로운 부채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도 지금 보면요, 현재 337조 달러가 부채가 있고요. 이는 전 세계 GDP의 324%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돈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 세계도 빚잔치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편승을 해서 빚을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깨어 있다면, 전 세계가 빚잔치 하는 중에도 좀 깨어 있으면은 좀 긴축을 하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소비를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의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끊임없이 늘어나는 미지불 부채에 맞춰 신속하게 부채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 부채는 이렇게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고소득자는 줄어들고 저소득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비율도 줄어들고 있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소득 불평등이죠. 이것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빈부격차는 또 늘어나고, 그런데 빚은 계속 미친 듯이 부채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쉬운 돈의 시대. 그러니까 돈을 그냥 계속 풀면 풀수록 빈부격차, 자산을 갖지 못한 자들은 계속 가난해지고요. 자산을 가진 부유층들은 계속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유층이 되려면 계속 자산을 모으셔야 돼요. 절약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소득을 늘리시고 그거를 계속 자산으로 모아 가시면서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자산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금과 은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요, 부동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죠. ETF도 있고, 그런 거 잘 모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총 부채도 역사상 처음으로 38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5천억 달러가 증가한 것이며, 하루 평균 230억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초당 7만 달러씩 미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빚 잔치 중이다. 그러니까 금과 은 가격은 얼마나 더 올라갈까? 그래서 미국의 부채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믿기 어렵죠, 여러분들? 네, 단 2달 만에 이 미국 국가 부채는 1조 달러나 또 폭증을 했습니다. 얘네들도 계속, 미국조차도 빚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참 이러면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걱정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와중에서도 또 더 늘려가고 있잖아요. 빚을 더 늘려간다. 미국이 이렇게 빚을 늘려가는 이런 와중에도 그러면 달러 가치가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것보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금은 투자자인 마네코 이분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국가들과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부채, 화폐 발행, 정치적 혼란 등등 금은 거품처럼 보였지만 결국 투자처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예전에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빚을 못 갚으니까 계속 이 뭐라고 하죠? 지폐를 계속 발행했어요. 통화를 발행해서 야 우리 부채 못 갚으니까 그냥 그 돈을 막 찍어내면 상대적인 부채가 국내 부채는 줄어들죠. 그런데 화폐가 망가져 버렸죠. 그래서 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 버린 거예요. 이 그래프 보이시죠? 미친 듯이 올라가서 지폐가 휴지 조각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이 페이퍼 이 지폐는 계속 이제 쓰레기가 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통화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계속 부채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편하게 이제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지던 빚을 계속 가치를 깎고 있잖아요. 통화량을 계속 자기들이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산 폭증은 계속 일어난다. 금 상승이랑 은 가격 상승은 계속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의 사이클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들 원화 대신 달러, 금, 뭐 주식, ETF 뭐 이런 거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존 버나드는 이런 ETF들 좀 모아가고 있거든요. 뭐 S&P 500,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이나 뭐 항생테크, 차이나 전기차, 차이나 테크탑 10 뭐 이런 ETF들 모아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잘 분산해서 금이랑 은이랑 뭐 ETF랑 달러랑 뭐 모아가셔서 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환율은 지금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달러를 많이 모으셔서 이 지금 원화 가치가 줄어드는 거를 어느 정도 방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금과 은 모아 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금 모으실 거면 뭐 쿠팡으로 가셔서 모으셔도 되고 아니면 금은방 가셔도 되고요. 혹시 존 버나드 이렇게 도와주고 싶다 하시면 뭐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사주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뭐 금을 사셔도 되고 저한테 후원이 되니까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지금 환율 상승과 지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러다가 다 망할 수도 있어요.